클레어는 하루 일과를 조정해 이따금 그 둘을 만났다. 양육사와 자전거 뒤에 탄 아기. 이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두 사람이 집과 양육센터 사이의 짧은 거리를 출퇴근하는 시간에도 익숙해졌다. 그래서 클레어는 아침 식사 후와 저녁 식사 전에 산책을 했다. 이따금 두 사람과 마주치면 대개는 남자가 멈춰 서서 말을 걸었지만 바쁜 탓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었다. 어린 에이브도 이제 낯이 익은지 그녀를 보며 씩 웃어주었다. 남자는 클레어가 바이바이 하면 아기가 손을 흔들도록 가르쳤다. 그리고 둘은 자전거를 타고 떠났다. 그녀는 그 만남을 기대했다. 그건 지리한 실험실 작업을 달래주는 유쾌한 일탈이었다. 아기가 클레어를 흉내내기도 했다. 클레어가 혀로 뺨을 밀어 불룩하게 만들면 가만히 바라보다가 자기 혀로 뺨을 밀어내는 것이다. 코를 찡긋거리면 아기도 따라서 인상을 찌푸렸다. 다음에는 클레어가 그 두 가지 동작을 한꺼번에 해보였다. 혀로 뺨 안쪽을 밀며 코를 찡긋거리자 아기도 따라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아기는 점점 커갔다. 같은 해에 태어난 아기들이 배속제에서 한 살 그룹에 포함되었기에 에이브도 공식적으로는 한 살이지만 클레어는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개월수를 계산했다. 에이브의 나이는 10개월이다. 어느 날 아침 양육사가 말했다. 걸음마도 하려고 해. 클레어가 자전거 의자에서 대롱거리는 작고 단단한 두 다리를 바라보며 동의했다. 네, 튼튼하니까요. 그래, 두 손을 잡으면 발을 뗄 정도야. 머지않아 혼자서도 걷겠어. 배우자가 이제 물건들을 높이 선반에 올려놓아야 할 거야. 뭐든 잡아당기니까. 조심하셔야겠어요. 클레어가 혼자 말하듯 말했다. 아기를 돌보는 건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양육사가 다짐하듯 설명했다. 나야 물론 훈련받은 사람이잖니. 물론 배우자와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두었다. 이런. 그가 갑자기 웃으며 돌아섰다. 아기가 그의 유니폼을 잡아당겼다. 옷을 엉망으로 만들면 어떡해. 세탁센터에서 방금 배달 온 거란 말이다. 양육사가 다시 클레어를 돌아보았다. 거기 가방에서 히포를 꺼내줄래? 그가 아기 의자 뒤에 있는 지퍼 달린 가방을 가리켰다. 그게 뭔데요? 클레어가 지퍼를 열었다. 아, 이 녀석 장난감. 히포라고 부른단다. 어. 클레어는 손을 넣어 봉제 인형을 꺼냈다. 어린 아이들은 다들 그렇게 잠잘 때 끌어안고 자는 인형들이 있는데 모양도 무척 다양했다. 클레어의 인형은 이름이 오솔이었다. 아기가 인형을 보더니 포라고 부르며 손을 내밀었다. 그녀가 인형을 건넸다. 아기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고는 히포의 작은 귀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양육사가 말했다. 이제부터는 다시 도울 일이 있을 거야. 신생아들이 한 무더기 들어왔으니까. 내가 애들 때문에 바쁘니까 너가 36호를 돌보는 것도 좋고.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떠났다. 클레어가 손을 흔들며 바이바이 인사했지만 아기는 히포한테 푹 빠졌는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드디어 마리를 보았다. 선원을 만나 얘기한 뒤로 화물선은 벌써 3번이나 드나들었다. 배는 매달 들어오지만 부두에 머무는 시간은 단 하루. 그것도 하역 작업만 하고 곧바로 떠나버렸다. 클레어는 함께 산책했던 소년을 알아보고 가판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도 손짓으로 화답했다. 그가 다시 구경시켜 주겠다고 초대하면 허락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렇다 해도 먼저 부하장 감독한테 보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보급선이 너무 빨리 오가는 통에 소년은 상륙하지도 못했다. 기이하게도 클레어는 그를 친구로 생각했다. 기껏 짧은 대화 한 번이 전부였건만. 얼마 후 배가 다시 정박했는데 소년이 보이지 않았다. 서원들이 선원들이 바삐 돌아다니며 밧줄을 정리하고 상자를 옮겼지만 어디에도 검은 머리의 소년은 없었다. 클레어는 실험실 창밖을 힘끌거리며 가판의 움직임을 엿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클레어는 조심스레 동료 히더에게 그 얘기를 했다. 보급선에 검은 머리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검은 머리 소년은 많아. 봐! 상자를 쌓는 사람만도 셋이나 되잖아. 히더 말이 옳았다. 근육질의 젊은 남자 셋이 무거운 상자들을 옮기고 있었는데 다들 머리가 검었다.
그건 그렇지만 내가 말하는 건 다른 사람이야. 나한테 손을 흔들어 주던 사람이 있어. 한 번은 얘기도 했는데. 이다가 어깨를 으쓱했다. 원래 떠돌이들이야. 거의 매번 사람들이 바뀌잖아. 오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 우리랑은 전혀 다르지. 우리는 직업을 배정받지만 내가 알기로 저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지루해지거나 마음에 드는 일이 나타나면 그냥 떠나는 거야. 저기, 저 사람은 누구야? 클레어가 손으로 가리켰다. 몸집이 커다란 여인이 배 안쪽에서 나오더니 갑판에 서서 일하는 선원들을 지켜보았다. 펑퍼짐한 머리에, 펑펑짐한 허리에 더러운 앞치마를 둘러 뒤에서 묶었다. 밝은색 머리는 뒤로 묶었는데 마구 헝클어진 채라 두 소녀가 지켜보는 동안에도 여자는 다시 머리를 정리하고 묶었다. 이윽고 여자가 두꺼운 밧줄 뭉치 위에 앉아 선실 벽에 몸을 기대고서 몇 번 크게 심호흡을 했다. 발 조심해, 마리. 선원 하나가 지나가며 소리쳤다. 원치를 이용해 무거운 상자를 바깥으로 옮기는 중이었다. 네 발이나 조심해라, 이놈아. 그녀가 호방하게 웃으며 외쳤지만 그래도 다리를 치워 선원이 지나갈 수 있게 해주었다. 클레어가 말했다. 그 남자도 배에 여자가 있다고 했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지금 생각하니 마리가 맞는 것 같아. 요리사라고 그랬는데. 에? 요리사? 히더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클레어가 어깨를 으쓱했다. 저 사람들은 우리처럼 식사 배달이라는 게 없대. 어차피 강 위에 나와 있으니 안 되겠지? 아니면 받아든지. 클레어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덧붙였다. 그래서 마리가 식사 준비를 하나 봐. 앞치마를 보니 알겠다. 히더가 앞치마에 묻은 검은 오물 자국들을 가리키는 통에 둘 다 큰 소리로 웃고 말았다. 그들의 유니폼은 오물 한 점 없었다. 의류는 아침마다 수거해 체계적으로 세탁한 뒤 저녁에 배달되기 때문이다. 클레어가 히더에게 물었다. 저 사람들이 만약 널 초대하면 배 위에 올라갈 거야. 그냥 구경하러? 응? 부화장을 찾는 사람들 견학시켜주는 것처럼?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따금 어린 학생들이 단체로 찾아오면 물고기의 생명 주기에 대해 간단한 교육을 했다. 히더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어쩌면 먼저 허락을 받아야겠지만 솔직히 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윽고 마리가 휴식을 마쳤는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선실로 들어갔다. 클레어는 그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다. 마리는 어디에서 자지? 강 위에 떠다니며 다른 공동체를 돌아다니는 기분은 어떨까? 다른 곳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생겼을까? 클레어가 만난 소녀는 이상하게 생긴 구두와 낯선 옷을 입었다. 그리고 억양도 달랐고 머리 모양도 무척이나 특이했다. 어떤 남자들은 머리카락 하나 없이 깨끗하게 면도를 했고 여자처럼 머리를 기른 남자들도 보였다. 이곳 공동체에는 나이에 따라 규정된 머리 모양이 있으며 남자가 머리를 기를 수는 없다. 마리는 머리색이 기이하게 밝기도 했지만 또 다른 면에서도 특이했다. 특히 엉덩이 주변으로 살집이 많고 턱은 이중이었다. 공동체에는 그렇게 생긴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체형이 비슷했다. 식사 배달이 몸 크기에 맞춰 조절되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엔가 어머니의 몸무게가 다소 늘었다는 소식이 주간지에 실린 적이 있다. 그러자 다음 식사는 특별 다이어트식이 나왔고 그 때문에 어머니는 당혹해했다. 어쩌면 화가 났을지 모르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다 대안도 없기에 어머니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특별식은 어머니가 다시 적정 수준 체중을 회복했다는 보도가 나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아유, 우리도 일하러 가야겠다. 히더가 중얼거리며 창문에서 돌아섰다. 어, 난 잠시 나갔다 올게. 하단 저장 연못 수온 좀 확인해야겠다. 언뜻 보니 히더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다. 히더가 잠깐 틈을 두고 말했다. 발 조심해. 연못 옆은 미끄러우니까. 네 발이나 조심해. 클레어는 웃으며 대답한 후 방을 빠져나왔다. 사실 초대한다 해도 배에 오를 생각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저장 연못은 강과 아주 가까웠고 보고서는 그곳 강둑에 거의 붙어 있다시피 했기에 문득 가까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이하게도 정말 그 배가 유혹이라도 하는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1년 전쯤
양육센터와 자신이 낳은 신생아에게 끌렸듯이 말이다. 둘 사이에 하등 관계는 없겠으나 클레어는 점점 더 그 모두에 얽혀드는 것만 같았다. 클레어는 연못 가장자리에 서서 선박의 매끄러운 측면을 올려다보았다. 나지막한 난간이 갑판을 에두르고 있었다. 그 너머로 거대한 상자들이 쌓여있고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화물 주변에 난간이 없는 곳은 자칫 미끄러질 경우 당장이라도 그 아래 강물로 떨어져 버릴 것만 같았다. 발 조심해. 클레어는 소년의 결무늬 신발을 떠올렸다. 배에서 신는 신은 젖은 갑판에 맞게 특별히 고안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서 있는데 배의 엔진이 갑자기 낮은 신음을 내뱉다가 금세 안정적인 윙윙 소리로 바뀌었다. 이윽고 작은 굴뚝에서도 검은 연기가 꾸역꾸역 밀려나오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고함 소리에 돌아보니 한 선원이 계류장에 고리 밧줄을 풀고 있었다. 그는 밧줄을 갑판의 젊은 남자한테 던지고 반대편으로 달려가 중심을 잡았다. 이윽고 배가 강 한가운데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정오 식사를 알리는 버저 소리가 들려왔다. 클레어는 돌아서서 부하장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보급선도 점점 속도를 높이며 다리를 지나갔다. 넓은 이물에서는 물거품이 들끓었다. 잠시 후엔 강물도 원래 모습을 되찾고 애초에 배 따위는 없었다는 듯이 원래의 보물보라를 내뱉기 시작했다. 클레어는 한숨을 내쉬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도 매력이 없었다. 아무래도 내일은 에이브를 찾아가야겠다.